요즘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 있잖아요. 그 네. 피부로 많이 좀 느끼죠, 정다현 그러니까 아나도. 진짜 저도 이제 장 보고 할 때 보면은 네. 달걀값도 그렇고 뭐 네. 다 너무 올랐어요. 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이제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꼭 나쁜 건가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좋냐 안 좋냐라는 말씀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이라는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좋아, 디플레이션이 좋아,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나이브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빚이 많은 상태에서 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지옥입니다. 그 자체로.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빚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샀습니다.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빚을 4억을 끼고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반토막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떨까요? 집값은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부채는 4억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빚은 줄어들질 않는데 자산 가격만 떨어지는 겁니다. 절망적. 그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부채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4억이라는 빚이 그대로 있지만 훨씬 더 커 보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채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오른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화폐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오르잖아요. 그럼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가 훨씬 더 커 보이게 됩니다. 부채가 커 보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됐다. 5억짜리 집을 샀는데 2억 5천으로 반토막이 있는데 부채는 4억으로 남아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실물 경제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이거는 그야말로 쥐약처럼 해석이 됩니다. 부채가 많을 때는요. 물론 부담이 크겠지만 인플레이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소비를 안 하고요. 최대한 천천히 소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 사고, 3개월 후에 사고, 6개월 후에 사고. 근데 6개월 후에 사려고 갔더니 또 떨어져 있어요, 가격이. 그럼 안 사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죠. 완만하나마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가하고 자산 가격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가도 보면은 요즘은 와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빚이라도 땡겨서 사야겠어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산 가격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이런 거는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석하면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예로 다시 돌아가서 5억짜리 집을 4억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근데 집값이 10억이 되면 4억의 부채가 되게 작아 보이겠죠. 그렇죠. 예. 4억이라는 숫자가 같더라도 그러면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좋냐 디플레가 좋냐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인플레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근데 인플레를 보면 왜 걱정하니? 이 생각이 딱 드시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을 때는 실물 경제의 성장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득보다 물가가 빨리 올라와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를 죽여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네, 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가의 급등이라는 건 오히려 지금 회복하고 있는 실물 경제의 소비 여력을 갖다가 위축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그 페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드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물가를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부담감이 생겼을 때 페드는 자기의 정책 스탠스를 바꾸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페드가 돈을 많이 공급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페드가 물가가 올라오는 걸 바라보면서 돈 푸는 걸 줄이거나 혹은 빨아들인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시장 관점에서 그리고 실물시장 관점에서도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아, 예. 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좀 네. 정신이 아, 네.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네. 그 디플레이션은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소비를 오히려 계속 늦추게 된다는 게 보통 그 일본에서 장기 침체를 겪게 된 이유로 보통 설명하는 그런 현상이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일본은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나라라고 이제 그 잃어버린 30년 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베 신조 총리가 딱 나와서 했던 가장 큰 정책은 물가가 2% 올라오는 그날까지 엔화를 찍어 뿌릴게요라고 해서 그렇죠. 계속 무제한 그런 양적 거죠. 완화를 예.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실물 경제의 성장 활력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계속 페드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네. 그 페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뭘지, 그리고 그 고민 중에 우리가 2021년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갈 것이다 네. 라고 전망할 수 있는 어떤 단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될지. 제가 처음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할 때 봤던 페드는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요. 네. 물가가 올라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2% 오르면 이제 금리로 2% 이상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2% 가까이 물가가 오르기만 해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올라오는 싹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되게 이제 와 무섭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즘에 페드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옐런 의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액트 빅이라는 단어로 옐런 의장이 아니고 재무장관이죠. 근데 자꾸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그분이 이제 페드 의장이었을 때가 네, 네. 너무 이제 입에 익어가지고 옐런 의장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거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액트 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전부 다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보다 디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문제점이 생겨났을 때는 십수년 동안 미국 경제가 그냥 절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마치 일본화된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담하게 과감하게 돈을 풀 때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축은 기울어진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냐면 디플레이션이 더 두렵지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간신히 물가가 2% 가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확 때려가지고 찍어 눌렀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올라와 더 올라가야지. 안정적으로 일단 2%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케이 페드가 디플레이션을 더 걱정하니까 부양책을 세게 쓰는 걸 계속 이어간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럼 바로 나오는 반론이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일단은 자산시장에 과열도 생길 수 있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페드도 당연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드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 둘의 괴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이 둘의 괴리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주저앉아 있는데 자산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자산 가격은 뭘로 올린 거냐면 여기서 페드가 정책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페드가 조금만 빼도 훅훅 자산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페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돈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이 괴리가 더 벌어질 거고 네. 만약에 돈을 빼내면 이 위에 있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물 경제를 위축시켜 버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돈은 풀긴 풀어야겠는데 디플레이션이 두려워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과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부작용을 갖다가 잘 컨트롤을 하면서도 디플레이션하고 싸우면서 돈을 뿌려야 된다. 이 사이에서 이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게 페드가 가장 힘든 부분일 겁니다. 다만 이제 페드가 어떤 걸 그럼 가장 걱정을 하고 어떤 방식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냐면 이 둘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실물 경제는 주저앉아 있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수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산 가격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빵 터지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네, 네. 그게 일본식입니다. 일본은 그렇죠.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면서 20년 동안 누워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얘를 주저앉히면서 자산시장을 주저앉히면서 이 괴리를 갖다 메우려고 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페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뛰는 걸 제어하면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걸 만들어내면서 실물 경제가 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둘의 괴리를 메워버리는 거겠죠. 시간을 두면서.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2023년 4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네, 네. 무슨 갑자기 5년 후에 전망을 해?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걸 착 끌어올려가지고 맞출 수는 없으니까 완만하게 조금 빠르게 끌어올려서 맞추면서 이제 자산시장이 완만하게 오를 때 이 둘이 만나는 적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론적으로 거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쉽겠냐? 네.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실제로 이제 이걸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조금만 빼도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돈을 뿌려주긴 뿌려주더라도 시장의 기대보다 덜 뿌려줬을 때 또 삐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페드도 가늠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페드도 정책 실수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정책 실수 하나하나에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복은 회복입니다. 저도 회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 대신에 이런 정책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중간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회복?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 얘기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아, 있는데 예.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네.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뭐 계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로 이제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될까, 이 어떤 안전자산이 되는 걸까, 네. 그 부분에서 금과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자산으로서 현재는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사들였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가 되게 작은 주식을 사는 거죠. 주홍길동이라는 네.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주홍길동이라는 주식이 너무 작아서 야 어떻게 펀드가 저런 주식을 많이 담아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테슬라가 담고 모건 스탠리가 담고 네. 막 BOA가 담고 막 되게 유수의 기관들이 그 자산을 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저 자산이 그래도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레벨까지 된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다들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단계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투자의 가장 큰 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 걸 누군가 뒤에서 사주는 게 가장 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자산으로서. 네, 네. 그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오르는 모습들을 좀 해석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 실제로 코인이라든지 금은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뿌린다고 했었을 때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갖다가 일정 수준 해치하는, 네,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이 코인이라든지 금을 갖고 있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해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는 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누군가 오를 때, 누군가 깨질 때 자기는 오르면서 이런 리스크들을 갖다가 해지해주기 위해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하고는 조금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요. 네.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은 포트폴리오의 일부 담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일부 담기에는. 여기서 다만 또 한 가지 좀 첨언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터디가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너무 많이 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해지를 하는 자산으로는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그런 거죠. 있다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예. 금이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수단으로 쓸 예. 수 있다 이렇게 된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다만 최근에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급의 문제 이슈들 있죠. 워낙에 이제 핫하게 이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같이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